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3주차네요. 2주차 영상이 좀 문제가 있었는데, 어제 다시 2주차 영상을 업로드 했고요. 2주차 영상은, 어, 이번 주 중에 3주차 영상과 같이 시청을 하면 수업 인정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영상 편집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 주 3주차 주제는 세포 생명의 단위입니다. 자, 소제목은 다음과 같고 이제 살펴볼게요. 자, 1. 세포는 생명의 기본 단위이다. 세포는 모든 생명의 기본 단위이고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하나 이상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생물은 단세포이고 또 다른 것들은 다세포가 있는데요. 지구상의 모든 세포는 두 가지의 일반적인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원핵세포라고 하는 프로카리오틱 셀이 있고 진핵세포, 유카리오틱 세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이 나오는데요. 책은 68쪽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포는 우리가 이제 눈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데 왼쪽에 보이는 원핵세포, 오른쪽에 보이는 진핵세포 이렇게 있는데 그림만 봐도 사실 원핵세포와 진핵세포는 차이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왼쪽에는 원핵세포는 세균세포라고 보면 되고요. 가운데에 이제 핵양체라는 핵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꼬리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꼬리를 갖고 있는데 크기는 좀 오른쪽에는 진핵세포보다 작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세포보다 단순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세포들은 세포 안에 뭐 소기관들이 꽉 차 있는데 왼쪽에 있는 세포는 소기관이라고 해봐야 경계가 없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35억 년 전에 처음 나타났어요, 원핵세포는. 그리고 세포 내에 소기관들이 따로 존재하지 않다. 그리고 세균, 고세균이라고 하는 게 원핵세포에 속한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진핵세포에 대해서 볼게요. 자, 진핵세포 중에 식물세포가 있고 동물세포가 있는데 여기 세포에는 지금 식물세포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핵이 있죠. 그리고 핵 주변에 세포 내 소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 이제 미토콘드리아, 여기는 막을 둘러싸고 있는 소기관이라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미토콘드리아도 이렇게 막을 싸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엽록소라고 하는 것도 막을 싸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왼쪽에 있는 세포보다 많이 크죠. 크기로 봤을 때 많이 크고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좀 복잡하게 생겼죠. 그리고 막을 싸고 있는 소기관들이 있고 진핵세포는 18억 년 전에 원핵세포로부터 진화해서 이제 진핵세포가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핵은 막으로 둘러싸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수는 단세포성이거나 다세포성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고 식물성, 동물성, 그리고 진균. 진균은 이제 곰팡인데요. 곰팡이 원생 생물들이 이제 진핵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앞에서 설명했던 부분이 이제 뒤에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핵세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게요. 뭐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단세포 생물인 두 개의 영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세균과 고세균이 원핵세포에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모든 원핵세포는 비교적 단순한 생물로서 단 하나의 원핵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원핵세포의 화석은 35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자, 세균과 고세균 모양이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왼쪽의 그림은 주사 현미경이라고 하는 현미경으로 이제 찍은 거고요. 이게 슈도모나스라고 하는 세균인데, 슈도모나스는 우리 입속이나 이런 데 많이 존재하고 있죠. 자, 오른쪽은 고세균 세포로 나와 있는데 뜨겁고 산성인 환경에서도 잘 서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균의 구조에 대해서 다시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파랑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원핵세포에만 있는 구조물입니다. 여기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게 있고요. 플라스미드는 세포 사이에서 교환이 가능한 DNA로서 대체로 작고 원형이다. 자, 그리고 선모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선모는 이 표면에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원핵세포랑 부착할 수 있는 짧은 돌기라고 되어 있는데 부착할 때 이제 사용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 가운데 핵양체라고 있는데 핵처럼 생긴 영역이고 영역이 따로 없는데 이렇게 막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기 때문에 영역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DNA가 뭉쳐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이는 게 이제 현막이라는 게 있는데 끈끈한 외부 껍질로 세포벽을 둘러싸고 있어서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세균 세포가 다른 표면에 부착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세포벽이라고 하는 게 있죠. 세포벽은 말 그대로 세포를 보호하고 전체적인 모양을 만드는 게 되겠고요. 그리고 그 안쪽에 원형질 막이라는 게 있는데 세포와 주변 환경 사이의 물질을 출입을 조절하는 얇은 층이 되겠고요. 그리고 요 가운데 리보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DNA 저장된 안내에 따라 단백질을 합성하는 작은 구조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포질은 세포의 내부가 되겠죠. 그리고 아까 이제 꼬리라고 했던 편모, 이제 세포를 움직이기 위해서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세포는 비교적 작고 단순한 원핵세포, 세균과 고세균이거나 더 크고 막성 소기관들을 포함하는 진핵세포, 동물, 곰팡이, 식물, 그리고 원생생물 중 하나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요. 원핵세포가 아닌 모든 형태의 생물은 진핵세포로 구성이 되는데 식물, 동물, 원생생물, 곰팡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는 원형질막을 둘러싸고 있고 세포질에는 막으로 된 많은 소기관들이 있는데 그 뒤쪽에 이제 또 나오니까 보겠고요. 그리고 핵은 세포의 DNA 대부분을 포함하는 막 경계를 가진 영역이다. 핵은 사람으로 따지면 머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식물세포는 세포막 외부에 세포벽을 가진다. 그리고 동물세포는 운동성 소기관을 가진다. 자, 여기 그림이 이제 동물세포의 구조가 나와 있죠. 자, 분홍색으로 표시된 거는 동물세포에만 있는 것. 자, 분홍색을 먼저 해야 될까요? 자, 공통점은 아까 편모가 앞에서도 있었죠. 자, 움직임을 위해서 있는 거고. 자, 그리고 라이소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외래 물질이나, 이제, 낡은 세포라고 표현하는 게 이제 죽은 세포가 되겠는데, 죽은 세포, 낡은 세포 내 물질들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 게 라이소솜이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소화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막으로 둘러싸인
구조물이다. 그래서 라이소즘은 필요 없는 것들을 없애는 용광로 같은 역할을 하는 세포 내 소기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핵이 있고요. 핵은 이제 DNA가 대부분 들어있는 장소가 되겠고, 그리고 핵막이라는 게 있어요. 핵막은 이중막으로 되어 있고, 핵과 세포체 사이의 물질 출입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핵 주변에 있는 게 ER이라고 하는 소포체가 있는데, 다양한 세포 산물들을 만드는 장소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매끈한 부분이 있어요. 매끈한 부분은 활면소포체라고 하고, 좀 거칠게 생긴 게 조면소포체라고 하는데, 활면소포체와 조면세포체의 차이는 조면세포체에는 리보솜이 붙어 있다. 그래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게 리보솜인데 자유롭게 떠다니다가 소포체 막에 붙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붙을 때는 조면 소포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옆에 이렇게 이제 골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골지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세포 내 산물들을 받아들이고 재정비하며 실어서 다른 곳으로 보내는 소기관, 그러니까 트랜스포터, 수송기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소낭이라고 하는 게 있죠. 막으로 둘러싸인 주머니로서 세포질 물질을 저장하고 수송한다. 자, 그리고 원형질막이 있고요. 세포의 경계, 세포 내외로 물질 출입을 조절하는 것. 그리고 세포 골격, 세포의 모양을 유지하고 지지력을 제공하며 움직임을 돕는 선우성 구조물이다. 그리고 세포질. 자, 핵과 원형질 사이의 액체로 차이는 영역이 되겠고요. 자, 여기 또 중요한 게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미토콘드리온이라고도 하는데, 세포가 음식 분재로부터 에너지를 추출하는 장소.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식물세포네요. 앞에서 나온 거랑 똑같은데 앞에서 나왔었죠. 자, 오른쪽에 엽록체가 있죠. 광합성 과정에서 빛 에너지를 음식 에너지로 전환하는 구조를 포함하고 있는 소기관, 엽록체. 요거는 이제 녹색으로 표시된 거는 식물에만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중심 액포가 또 있는데, 영양소나 물 같은 다양한 물질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성 막주머니, 이렇게 액포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세포벽,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용막이라고 보면 되는데, 세포의 모양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요. 그 안쪽에 원형질막이 있고, 그리고 세포질은 세포 안에 있는 거, 세포 내부, 그리고 소낭은 아까도 있었고, 골지, 여기 핵 있고, 핵의 소포체, 아까 이렇게 리보솜이 붙어 있는 건 조면소포체라고 했죠. 여기 매끈한 거는 활면소포체. 자, 그리고 똑같이 세포 골격이 있고, 골지 있고, 미토콘드리아 있죠. 그래서 차이점과 공통점이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에서 뭐가 있는지 요거를 잘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는 핵, 리보점,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등 많은 소기관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라이소좀과 편모 등은 동물세포에서 주로 발견되지만 엽록체와 세포벽, 그리고 중심액포 등은 식물세포에서만 발견된다. 자, 세 번째, 모든 세포는 막으로 둘러싸인다. 모든 세포는 원형질막을 통해서 비록 외부 환경이 변할지라도 내부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자, 원형질막 때문에 항상성을 유지한다는 소리죠. 자, 원형질막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세포 내외로의 물질 이동을 조절하는 거다.
그리고 막의 이동 물질은 선택적이다. 일부 물질들은 자유롭게 통과하지만 다른 것들은 특정 조건에서만 이동할 수 있고 이것들은 어떤 것들은 아예 통과를 할 수가 없다. 자, 여기 식물세포, 동물세포, 세균에 다 원형질막이 있었죠. 자, 원형질막의 구조, 원형질막, 세포 내의 다른 막들도 대부분 인지질과 단백질로 구성이 된다. 인지질은 두 개의 층으로 구성되는데, 조직되는데, 이것을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부른다. 각 인지질 분자는 친수성 부분이 있고, 자, 그리고 소수성 부분이 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유동 모자이크 구조로서 막의 지질과 단백질들은 이동이 가능하다. 동물 세포막의 콜레스테롤 분자는 막을 안정시킨다. 자, 다음 그림에 나오는데, 자, 인지질 이중층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친수성 부분이 바깥에 이렇게 있고 안에 소수성 부분이 이렇게 있어서 인지질이 이렇게 이중층으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인지질 이중층 요 친수성 바깥쪽을 세포 외부 환경이라고 하고 그 안쪽을 세포 내부라고 하죠. 자, 그리고 옆에 막 단백질이 있는데 막 단백질은 그 막 단백질 사이 안에 이제 물질을 안으로 혹은 밖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공간, 입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필요한 물질은 안으로 받아들이고 필요 없는 것들은 이제 밖으로 내보낼 수도 있는 역할을 하는 입구를 가지고 있다. 자, 막 단백질. 각 세포의 독특한 특징이나 기능은 대체로 막 단백질에 의한 것이다. 막 단백질 중 일부는 세포 안팎의 물질 이동 조절을 돕는다. 또 어떤 단백질들은 이웃 세포와의 통신을 도우며 효소 작용을 촉진하거나 세포의 부착, 세포 성분의 접착을 돕기도 한다. 막 단백질 중 어떤 것들은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지만 다른 것들은 인지질 이중층 내에서 움직이기도 한다. 자, 그래서 모든 세포는 두 층의 인지질과 그에 통합된 단백질로 구성되는 원형질 막으로 둘러싸인다. 막들은 물질의 이동을 조절하고 세포 사이의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등 중요한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다. 자, 그 다음으로 막은 물질의 이동을 조절을 하는데요. 아까 이제 그림에서도 그 물질이 이동하는 어, 통로, 입구가 있어서 필요한 거는 받아들이고 필요 없는 거는 뭐 내보내기도 한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자, 막을 통한 물질 이동의 방법에는 수송, 수동 수송이 있고 능동 수송이 있는데요. 수동 수송은 물질이 막을 통과해서 고농도의 지역에서 저농도의 지역으로 이동할 때 발생을 하고요. 이런 것들은 보통 에너지가 없이도 이제 수송을 할 수 있는 거고 단순 확산, 물의 흐름, 뭐 삼투압에 의해서 혹은 이제 촉진 확산 이런 게 이제 수동 수송이 되겠고요. 능동 수송은 물질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도 이제 이동할 수 있는 농도 경사를 거슬러 이동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능동 수송이 되겠고 이때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자, 수동 수송 방법에는 확산, 삼투, 촉진 확산 이런 게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왼쪽에 확산을 보면 세포 외부에서 필요한 물질이 확산에 의해서 세포 내부로 들어오기도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삼투. 이제 삼투압 차이에 의해서 박통로 단백질에서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이 삼투압에 의해서 나가기도 한다. 자, 오른쪽에 있는 촉진 확산. 어떤 물질들은 이제 이동을 못할 수 있거든요. 막을 통과할 수 없어서.
이제 크기가 크다던가 이럴 때는 이제 이동을 할 수가 없는데 이런 단백질들은 특수한 캐리어, 특수한 수송 단백질을 통해서 이제 촉진 확산을 통해서 이제 이동을 할 수가 있겠다. 능동수송은 ATP를 사용해서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죠. 대표적으로 나트륨과 칼륨 펌프가 예를 들어서 나와 있는데요. 3개의 나트륨을 세포 밖으로 내보내면서 2개의 포타슘을 세포 안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 과정이 능동수송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세포 내의 나트륨 농도를 세포 바깥보다 낮게 하고 포타슘 농도를 높게 유지함으로써 이 농도차에 의해서 세포에 막전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 외부는 양전하, 그리고 세포 내부는 음전하, 전이차가 형성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트륨 이온이 수동수송인 확산에 의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3개의 나트륨 이온을 세포 밖으로 빼내면서 전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2개의 칼륨 이온이 세포 안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능동수송의 예로 막을 이용한 집단수송이 있는데요. 내포작용, 외포작용이라는 게 있는데, 자, 왼쪽에 내포작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커다란 물질을 세포 내로 수송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내포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음식이나 액체 혹은 파괴되어 있는 외래 물질이 섭취될 물질들을 원형질막에서 안쪽으로 싹 트는 소낭막으로 둘러싸인 작은 방울에 포장된다. 그런 후에 소낭은 세포질을 관통해서 목적지로 이동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바깥에 외부에 물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포작용 엔도사이토시스라고 하는 게 일어나면 이 물질이 내부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것들을 운송하기 위해서 이제 세포막에 떨어져서 나와서 안쪽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죠. 자, 외포작용 엑소사이토시스라는 게 있는데 세포 내에 많은 양의 물질들을 외부로 방출할 때 이제 외포작용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방출된 물질들이 들어있는 소량들이 원형질막과 융합하면서 그 내용물이 세포 주변 환경으로 나가게 되고 예를 들면 이제 눈물 새는 세포들이 외포작용을 이용해서 짠 눈물을 내보내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안쪽에 있는 게 피로에 의해서 나가게 되는 작용이 외포작용이 되겠다. 자, 그리고 5번째로 핵은 염색체로 포장되는 DNA를 보유한다.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진핵세포가 막으로 둘러싸인 핵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되겠는데요. 원핵세포는 경계가 없이 그냥 DNA 뭉치가 이렇게 있었죠.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고 핵은 엽록체로 조장되어 있는 세포의 DNA를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염색체는 한 분자의 DNA와 연계 단백질로 구성되며 단백질 생산을 지시함으로써 세포의 활성을 조절하고 있다. 자, 핵은 이중막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내부에 인을 포함하고 있고 내부의 핵질은 균열하지는 않다. 다음으로 핵막인데요. 두 겹의 인지질 이중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핵 안팎으로의 물질 이동을 조절하고 있다. 자, 여기 핵막이 이렇게 이제 있죠. 물질을 출입을 조절하는 막인데 이중막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거기에 핵공이라는 게 있는데 핵 내열의 물질을 통과할 수 있는 구멍이죠. 구멍. 그리고 핵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핵 내외 물질 조절을 조절하는 이중막이 되겠다. 그리고 리보솜 RNA가 생산되는 장소이기도 한다. 자, 그래서 그 핵막은 핵 안쪽의 물질 이동을 조절하는 역할도 하고 단백질에 의해서는 핵공은 RNA 같은 특정 분자들을
통과시키기도 한다. 자, 왼쪽에 보면 핵봉을 통해서 핵을 빠져나오는 RNA 분자라고 해서 여기 이제 표현을 했고, 자, 요 핵공 안에서 나오는 물질들, 이렇게 이제 현미경을 통해서 이제 그림이 나와 있고요. 자, 염색체 핵 내에 DNA 분자들이 주변 단백질로 포장돼서 염색질이라고 불리는 섬유를 형성하고 있다. 매우 긴 염색질 섬유 하나가 꼬이고 접혀서 염색체 하나를 만든다. 그리고 인간은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염색체가 사람이 되도록 하는 정보를 담고 있죠. 그리고 세포가 분열되지 않을 때는 염색질이 매우 느슨하게 펼쳐져 있으나 세포가 분열하는 중에는 매우 빡빡하게 꼬이게 된다. 자, 그리고 핵 내부에 위치하고 있고 다수의 염색체들에 있는 DNA가 리보조말 RNA 분자들이 생산되도록 지시하는 곳이다. 자, 그리고 리보솜 단백질을 만들 mRNA는 핵공을 빠져나와서 세포질로 들어가고 거기서 단백질로 번역된 후에 핵으로 다시 들어와서 리보솜 조립에 이용된다. 핵은 막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염색체로 포장되는 DNA를 가지고 있어서 세포의 활성 등을 지시한다. RNA 같은 물질은 단백질 경계를 가지는 구멍들을 통해 핵을 빠져나올 수 있다. 자, 6번째, 몇몇 세포 소기관은 단백질의 생산에 참여한다. 자, 행정수변의 역할을 하는 DNA는 그 자체는 어떤 세포 기능도 직접 수행하지 않으며 단백질의 생산을 통해 세포에 대한 조절력을 발휘한다. 단백질 생산의 개요, 핵에서 전사라는 과정이 DNA로부터 RNA를 만들고 새로 합성된 RNA는 핵에서 세포질로 이동되어 리보솜에서 번역됨으로써 RNA에 저장된 정보에 대한 단백질 생산이 이루어진다. 세포질 내에서는 단백질의 변형과 수송이 일어나며 여러 세포 소기관이 관여한다. 자, 이렇게 세포 내에서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유전 정보들을 전달하게 되는데, 이런 전달 과정은 우리가 분자생물학적인 중심 원리, 센트럴 도그마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센트럴 도그마에 대한 참고 영상을 좀 보도록 할게요. 센트럴 도그마에 대해서 유튜브 자료를 좀 더 볼게요. 센트럴 도그마란 무엇일까요? 유전 정보의 중심 원리라고도 불리는 센트럴 도그마에 대해 알아봅시다. 가장 먼저 DNA에서 DNA로 정보가 전달되는 DNA 복제 단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DNA의 이중나선 구조는 세포가 분열할 때 지퍼를 열듯이 풀리기 때문에 복제되기에 적합한 구조입니다. DNA가 풀릴 때에는 염기쌍을 이어주는 수소결합을 끊고 이중나선을 반으로 갈라 두 가닥으로 만듭니다. 그 다음으로는 DNA의 각 가닥에 상보적인 염기쌍인 아데닌과 티민, 구아닌과 사이토신을 붙여 새로운 DNA 가닥이 합성됩니다. 그 결과 이중나선 구조의 DNA 분자 2개가 완성되고 그것들이 두 딸세포에게 유전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더 세부적으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DNA 복제에서 이중나선 한쪽 가닥의 염기서열이 각각 A, C, T, A, G라고 한다면 반대쪽 가닥은 각각 T, G, A, T, C가 됩니다. DNA 복제에서는 이렇게 상보적인 염기인 A와 T, G와 C끼리만 서로 짝을 이루는 원리를 사용합니다. 이는 이중나선에 한 가닥만 있으면 나머지 가닥의 염기 배열을 자동으로 알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DNA의 이중나선 구조가 풀려 각각의 가닥이 주형 가닥으로 작용하게 되면 주형 가닥의 각 염기와 상보적인 염기를 붙여
새로운 가닥을 합성하는 것이죠. 즉, 간단하게 나머지 가닥을 만들어내는 것이 DNA 복제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다음은 DNA에서 RNA로 정보가 전달되는 전사 단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제된 DNA를 바탕으로 RNA를 전사하기 위하여 RNA 폴리머레이스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복제된 DNA의 전체를 전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DNA가 복제될 때에는 보통 전체 DNA가 참여하지만 전사 과정은 DNA에서 비교적 작은 일부 영역만이 RNA 분자로 전사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사가 이루어지는 DNA 영역은 우리가 유전자, 진이라고 부르는 영역과 어느 정도 일치합니다. RNA를 전사하기 위하여 RNA 폴리머레이스가 DNA에 붙습니다. RNA 폴리머레이스는 DNA를 지나가며 mRNA를 사진을 찍어내듯 전사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DNA 복제 때와 마찬가지로 이중나선이 풀리고 풀려진 DNA 한 가닥에서 거울상 mRNA의 새로운 가닥이 만들어집니다. DNA의 염기에 따라 mRNA의 염기가 정해지는데 티민에는 아데닌이, 구아닌에는 사이토신이, 사이토신에는 구아닌이 붙습니다. 그리고 DNA와 다르게 RNA에는 아데닌에 티민이 아닌 우라실이 붙게 됩니다. mRNA로 유전자 정보가 전사되고 나면 mRNA를 세포 밖으로 내보내게 되면서 전사 과정은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은 전사 단계에서 만들어진 mRNA의 정보에 따라 아미노산이 순서대로 결합해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번역 단계입니다. mRNA는 RNA 분자가 화학적으로 암호화된 단백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설계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3개의 염기 서열로 이루어진 코돈은 유전자 발현에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mRNA의 유전 정보입니다. 각 코돈은 어떤 아미노산을 부호화할지 정해놓은 규칙인 유전부호로 분류됩니다. GCU 코돈은 알라닌 단백질을 발현시키며 총 64개의 코돈과 그에 대응하는 20개의 단백질이 있습니다. 종결 코돈은 번역 과정을 멈추게 합니다. tRNA는 유전자 발현을 통한 단백질의 합성에 관여하는 저분자 RNA입니다. 클로버 리프 구조는 tRNA가 형성하는 독특한 구조로 일부 구간은 연결이 되지 않아 고리를 만들고 다른 일부 구간은 연결되어 지지 구조를 형성하며 만들어집니다. 아미노산 접합부에는 특정 tRNA에 대응되는 단백질이 접합됩니다. 코돈 접합부인 안티코돈은 mRNA의 코돈과 결합합니다. 번역 과정은 리보솜이 mRNA의 코돈을 인식하여 tRNA를 통해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입니다. 리보솜은 소단위체와 대단위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리보솜의 소단위체가 대단위체와 결합하면서 사이에 mRNA를 물립니다. 리보솜 소단위체와 대단위체가 결합하여 완전한 리보솜을 이루며 여기서 단백질 합성이 일어납니다. 번역 과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리보솜 내부에는 tRNA가 들어오는 자리인 A 사이트, 아미노산이 결합하는 자리인 P 사이트, 그리고 나가는 자리인 E 사이트로 3개의 자리가 있습니다. tRNA와 결합된 아미노산은 펩타이드 결합으로 결합되어 고분자 단백질을 형성합니다. 이상이 센트럴 도그마의 번역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센트럴 도그마에도 예외는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역전사 현상이 있습니다. 역전사 현상이란 RNA로부터 DNA가 합성되는 과정으로 센트럴 도그마에 역행합니다. 역전사 현상의 예로는 에이즈를 유발하는 HIV가 있습니다. 센트럴 도그마의 설명대로 DNA, RNA, 단백질로 정보가 흐르는 대신 단백질에서 단백질로 정보가 흐르는 반례도 있습니다. 그 예로는 광우병의 원인으로 지목된 프리온 단백질입니다. 2015년에는
피터 쉔 미국 유타대 박사팀이 아미노산이 DNA 없이 단백질에 의해 만들어지는 과정을 최초로 발견하기도 했지요. 센트럴 도그마에 속하지 않은 특별한 사례들이 밝혀지고 있지만 분자생물학에서 센트럴 도그마는 여전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센트럴 도그마가 밝혀진 덕분에 그동안 인간이 개입할 수 없었던 생명체의 생명 현상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센트럴 도그마는 생명체의 생명 활동에 대한 통찰력 있는 시야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센트럴 도그마는 유전 정보의 흐름에서 흔들릴 수 없는 원칙으로 생명과학 연구의 기본적인 법칙입니다. 자, 이렇게 센트럴 도그마는 1958년 프랜시스 크릭이 제안한 개념인데요. 단백질로 만들어진 정보가 다른 단백질이나 핵산으로는 전달될 수 없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설명에 나온 것처럼 예외의 사례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생산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네요. 자, 단백질이 생산될 때 핵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핵 내에 있는 DNA라는 곳에서 시작이 돼요. DNA가 RNA가 되는 전사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 결정을 하게 되고 그러면 RNA에 있는 정보가 단백질 생산에 이용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RNA는 번역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단백질을 만들까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리보솜에서 단백질이 합성이 되고 리보솜에서 합성된 후에 골지체로 이동이 되게 되고 가공이 되고 거기서 저장돼서 이제 운송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곳에 사용이 되게 되죠. 자, 다시 한번 그 세포 소기관별로 기능을 보면 소포체 ER이라고 하죠. 막으로 둘러싸인 통로와 주머니로 구성된 그물 모양의 구조물이라고 하는데요. 핵막의 외면과 접해 있고 세포질 깊숙한 곳까지 돌출이 되어 있다. 자, 활면 소포체는 활면 소포체의 막은 스테로이드 호르몬 같은 지질 생산 효소들을 포함한다. 활면 소포체는 이렇게 이제 리보솜이 붙어 있지 않는 매끈한 소포체죠. 그리고 조면 소포체, 그 표면에 리보솜이 붙어 있어서 이제 거칠게 보이는 소포체가 조면 소포체고요. 이 리보솜은 여러 가지 종류의 단백질들을 생산하게 되죠. 자, 여기 핵막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그리고 리보솜이 붙어 있지 않는 활면 소포체, 여기는 리보솜들이 이렇게 이제 붙어 있는 조면 소포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보솜, 단백질을 합성하는 장소이죠. 자, 아까 이제 핵에서 RNA 분자가 만들어지고 리보솜에서 이렇게 RNA 정보를 읽음으로써 단백질을 합성하게 되죠. 자, 번역 과정 중에 RNA를 통해 핵으로부터 수송된 정보가 리보솜에서 사용돼서 특정 단백질이 합성된다. 두 가지 형태의 소포체에 붙어 있는 것, 세포질에 떠다니는 것, 이런 리보솜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골지체, 골지기관이 있죠. 리보솜에서 합성된 일부 단백질들은 골지체로 이동해서 가공되고 저장되며 배포가 되게 됩니다. 자, 골지체 한쪽 면에서는 가공될 단백질들이 포함된 소낭들이 수용이 됩니다. 그리고 골지체의 다른 면에서는 가공된 산물들이 새로운 소낭에 실려나가
세포질, 세포 내부나 혹은 외부로 향하게 됩니다. 골지는 단백질을 가공, 저장,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곳에 운송하는 그런 세포 소기관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낭은 막으로 된 작은 방울로서 세포 내 물질 수송에 사용이 되는데요. 라이소좀들은 소화 효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소낭입니다. 그래서 음식 분자들이나 오래된 세포 성분들 혹은 세균 같은 침입 생물들을 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이제 라이소좀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제 미토콘드리아, 죽은 미토콘드리아나 이제 오래된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내에서 필요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포 내에 쓰레기가 생긴다고 생각하면 돼요. 라이소좀이 이 쓰레기를, 죽은 라이소좀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를 분해함으로써 에너지를 얻고 이것을 통해서 다시 세포 내로 사용되게 됩니다. 자, DNA는 단백질 생산을 통해 세포의 활성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고요. RNA는 전사에 의해 핵에서 생산이 되고요. 그리고 RNA는 ER과 리보솜에서 운반되어 단백질로 번역이 되고, 단백질은 골지에서 변형돼서 소낭에 쌓여서 운반이 됩니다. 자, 7번째로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인데요.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공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생명의 과정들을 구동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꼭 필요하죠. 그래서 이 에너지를 만드는 소기관들이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둘 다 액체로 채워진 공간을 형성하고 있고 표면적을 넓히는 내부의 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엽록체는 식물세포에만 존재하고 미토콘드리아는 동물세포나 식물세포 모두에 존재합니다. 자, 엽록체가 있죠. 식물세포에만 존재한다고 했고요. 식물세포 및 해조류 세포에 존재하고 있고요. 광합성을 하는 장소라고 보면 됩니다. 햇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당 생산에 사용이 되고 부산물로 산소가 이제 방출이 되게 됩니다. 광합성에서 생산된 당들은 지구의 생태계를 가동하는 기본 물질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자신의 DNA를 보유하고 내공생 이론의 근거를 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아까 핵 내에도 DNA가 있다고 했죠. 근데 엽록체 안에도 DNA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공생 이론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뒤에서 참고로 더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그림은 엽록체입니다. 자, 엽록체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엽록체는 외막과 내막, 그래서 이중막으로 외막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중막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엽록체는 햇빛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고 했죠. 그래서 이 과정 중에 지속적으로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햇빛 에너지와 산소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당들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태계를 운영하게 되는 에너지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 광합성이라는 과정이 우리가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엽록체 안에서 어디서 그런 과정이 일어나냐면 틸라코이드라고 하는 여기 개별 원판 한 개 한 개가 틸라코이드인데 틸라코이드 내에서 그런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명반응이라고 하는데 ATP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틸라코이드라는 데에서 만들어지게 돼요.
근데 틸라코이드가 이렇게 이제 쌓여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틸라코이드가 쌓여 있는 게 그라늄, 그라나라고 하는데요. 요 공장에서 공장이라고 표현할게요. 공장에서 에너지를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미토콘드리온이라고 하는데 미토콘드리아의 복수인 거죠. 미토콘드리아온은. 자, 미토콘드리아는 거의 모든 진핵세포에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소기관이다. 그리고 세포 호흡을 통해서 당 분자의 산화로부터 ATP를 생산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안에도 소량의 DNA를 가지는데 이 DNA가 내공생 이론의 근거를 제시하게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미토콘드리아도 이렇게 당과 에너지를 통해서 호흡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러면 이산화탄소와 물, 그리고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쓰는 ATP가 만들어지게 되는 과정입니다. 자, 그 미토콘드리아를 보면 내막과 외막, 이렇게 여기도 이중막으로 되어 있죠. 내막은 주름이 많이 접혀 있어서 세포 호흡을 수행하는 효소들이 많이 포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부는 액체로 채워져 있다고 하죠. 자, 세포 내 공생설에 대한 추가 설명을 좀 볼게요. 원시지구의 환경은 지금의 지구와는 매우 달랐습니다. 당시에는 활발한 화산 활동으로 대기 중으로 다양한 물질이 유입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황화수소와 이산화탄소, 메테인과 암모니아, 그리고 수량의 수증기가 있었습니다. 산소가 대기의 약 21%인 지금과는 달리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메테인이나 암모니아 같은 환활성 기체가 존재할 수 있었고, 이로부터 핵산과 단백질 같은 복잡한 분자들이 생겨나 최종적으로 원핵세포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원시지구의 생명체들도 생존을 위해 에너지가 필요했습니다. 이들을 에너지를 얻는 방법에 따라 나누면 유기물과 같은 에너지원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 종속영양생물과 광합성을 통해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독립영양생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재 과학자들은 앞서 말한 생물은 프로테오박테리아나 리케차의 조상, 그리고 뒤에 말한 생물은 시아노박테리아의 조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역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종속영양생물이 있었습니다. 이 종속영양생물의 활동으로 바닷속 유기물이 점점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생물들이 활동에 사용할 영양분이 갈수록 부족해졌습니다. 결국에 기존 종속영양생물은 물러나고 스스로 영양분을 합성할 수 있는 독립영양생물이 출현했습니다. 독립영양생물은 광합성을 통해 영양분을 만듭니다. 초기에 출현한 독립영양생물은 우리가 알던 물을 사용하는 방식 대신 황화수소를 사용하는 방식에 광합성을 했습니다. 물속에서 이산화탄소와 황화수소 그리고 빛 에너지가 더해져서 포도당과 황 그리고 물이 생깁니다. 이후 황화수소 대신 물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우리에게도 익숙한 광합성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 남세균입니다. 물속에서 이산화탄소와 물, 그리고 빛 에너지가 더해져서 산소와 포도당이 생깁니다. 독립영양생물의 광합성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그 결과로 산소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산소의 증가는 이후 산소호흡 생물이 등장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또한 산소는 바닷속을 벗어나 공기 중에까지 퍼집니다. 산소는 산소끼리 서로 반응하여 오존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자외선을 산소가 이렇게 흡수합니다. 흡수한 에너지를 바탕으로 오존이 대기권에 모여 오존층을 형성했습니다. 오존층은 자외선을 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후 바다를 벗어나 육상에도 생물이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증가하면서
산소를 이용하여 유기물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 산소호흡 생물이 등장하였습니다. 무산소호흡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기 때문에 산소호흡 생물은 빠르게 번성하였습니다. 원시지구에는 몇 가지 원핵생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다른 세포를 잡아먹을 수 있는 원핵생물인 초기 진핵세포와 빛 에너지로 당을 만드는 광합성을 하는 원핵세포, 당을 에너지원으로 세포호흡하는 원핵세포가 있었습니다. 이들을 무광합성 원핵세포와 광합성 원핵세포라고 부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다른 세포를 잡아먹을 수 있는 초기 진핵세포가 세포호흡 가능한 원핵세포를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광합성하는 원핵세포마저 잡아먹어버립니다. 운 좋게 이 원핵세포들이 초기 진핵세포 안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이렇게 진핵세포가 만들어졌다는 가설을 세포 내 공생설이라고 합니다. 세포호흡하던 원핵생물은 미토콘드리아, 광합성하던 원핵생물은 엽록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진핵세포의 진화를 가장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는 세포 내 공생설입니다. 왜 세포 내 공생설이 설득력 있을까요? 첫 번째로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의 분화 방식이 고대 박테리아의 것과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는 자체 RNA와 리보솜을 가집니다. 이는 자가복제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는 이중막 구조를 가집니다. 이는 초기 진핵세포가 이들을 포식하는 과정에 생긴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세포 내 공생설을 뒷받침해주는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엽록체의 근거들을 비디오 자료로 봤는데요. 자, 이렇게 그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는 자체적으로 DNA를 갖고 있어서 이런 과학적 근거를 뒷받침합니다. 자, 그리고 미토콘드리아가 가지고 있는 DNA는 엄마한테 물려받는 모계 유전입니다.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엽록체는 햇빛 에너지를 포획하여 이산화탄소와 물로 당을 만듦으로써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 형태로 바꾼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가 산소를 이용하여 당 분자에 저장된 화학 에너지를 ATP로 전환시킬 때는 일부 에너지가 열로 소실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세포의 저장, 이동, 그리고 모양 형성에 관여하는 소기관들입니다. 자, 액포라는 게 있는데 다양한 크기로 나타나는 세포 내 주머니들을 액포라고 하고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물질의 저장, 중심 액포가 물질 저장 역할을 하고 있고요. 수분 배출, 수축포라는 액포는 수분 배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식물세포 내 중심 액포가 이렇게 가운데에 나와 있고, 그리고 원생생물에서도 이렇게 수분 조절 액포를 가지고 있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진균, 곰팡이인데요. 효모세포 안에도 액포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모와 편모라는 게 있는데요. 세포의 운동용 부속지 혹은 돌출물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기관의 선모는 기도내를 청소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자, 오른쪽에 보이는 위궤양을 유발하는 세균 헬리코박터 파이로니는 여러 개의 회전 편모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 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정자세포는 단일 편모를 가지고 있어서 정자가 이동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죠. 자,
자, 그리고 세포벽, 식물, 곰팡이, 일부 원생 생물에서 보호 및 세포 모양 유지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세포벽 때문에 세포의 모양, 골격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세포벽 있고 그 안에 엽록체가 이렇게 있는 모습인데요. 자, 식물세포의 세포벽을 구성하는 셀룰로즈 섬유가 이렇게 이제 그물 형태, 그물 망사 형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 세포 형태도 플랑크톤인데요. 플랑크톤도 이렇게 세포벽 때문에 형태를 이루고 있는 거고요. 이 세포벽은 외부의 충격이나 이런 걸로부터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다음은 세포 골격, 기계적 지지, 세포의 정착, 소기관 이동, 부분적 강화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세포 단백질 섬유들입니다. 미세섬유라는 게 있고 중간섬유, 미세소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가운데는 핵을 표현하고 있고요. 핵 주변에 결합조직 세포 내에서 발견되는 세포 골격을 노란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세포를 요 세포 내 소기관들을 잘 보기 위해서 형광염색을 해서 이렇게 이제 현미경으로 관찰한 거예요. 자, 그리고 세포의 기질. 그 세포의 기질은 동물 세포에서 원형질 막 바로 바깥쪽에 분비되는 물질들이 세포를 서로 붙어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주로 콜라겐 단백질로 구성되는 그물망 구조를 하고 있고요. 세포질막 단백질과 연계해서 세포신호 전달에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세포의 기질이 인간의 뼈세포들을 서로 붙들고 있는 사진입니다. 세포 내외의 다양한 구조물들이 세포의 저장, 이동, 그리고 세포 유지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들이 정리되어 있는데 이 질문들은 공부를 통해서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3주차도 고생하셨습니다.